미국이 이란에 대해 사흘째 공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사흘째 대이란 공습에 나섰다고요? 네, 미 중부사령부는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공격 능력을 약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이란 남부 지역에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이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서 미군 무인기 요격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과 내일도 이란을 세게 때릴 거라면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는 시험용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선적된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keep the strait, and we'll probably run it. We'll become the guardian of the strait. We guarded it for nothing, and now we're going to guard it. We're going to get paid for guarding it. A lot of money.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통행료 선적 화물의 20%는 상업선사의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도 예고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반응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갈등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의 항행을 위험에 빠뜨린 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험주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의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군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بر این اساس اعلام می‌گردد پیرو هشدارهای قبلی به هیچ عنوان به آمریکا اجازه دخالت در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و نخواهیم داد.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요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맞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국가는 보상을 받는 게 맞다면서도 20% 통행료는 과도하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격으로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위기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در اینکه وارد مرحله بحران شده تردیدی نیست. ولی این رو در نظر داشته باشیم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یچگاه پیشقدم در نقض تعهداتش نبوده. 이란은 걸프 국가들을 향해서도 미국에 협력할 경우 이란과의 전쟁으로 간주해 전쟁의 불길이 모든 영내 국가를 집어삼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동의 불안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또 막힐 위기에 처하자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tocks rode that wave lower initially when the war began. They have since rebounded and bounced, and now we're revisiting some of the challenges again. So the stock market is getting hit. 반도체주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한 SK 하이닉스 주식 예탁 증서 ADR은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발레로 에너지와 APA 코퍼레이션 등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자문 기업인 리조네이트 웰스 파트너스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는 증시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기업 실적 강세라는 긍정적인 요소와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 공모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강했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 상승세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숨고르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중동 분쟁으로 석유와 원자재의 생산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 미국의 통화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는 성폭행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 이어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강간 등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두 번째 재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범행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지난 공판에서 보류했던 강간살인 등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일부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에선 범행 당시 영상의 증거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태연이 세탁소와 미용실을 들린 장 씨의 행적 등이 담겼습니다. 장 씨의 잔혹한 범행 모습엔 피해자 측도 잠시 퇴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고 타겟팅 삼아서 이제 여러 차례 멈춰가면서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최종 범행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고요. 법원은 장윤기의 다음 재판을 오는 27일로 정하고 장윤기 주변인과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장윤기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이 양이 마지막까지 신었던 운동화마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검찰은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장윤기에게 습격을 당할 당시 피해자는 스웨터 차림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소중한 딸의 마지막 유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옷은 혈흔 분석을 위해 조각난 채 폐기됐고 운동화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차량과 블랙박스, 케이블 타이 등 경찰이 놓친 증거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으로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란 사실이 지목되자 유족은 조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검찰은 경찰이 초기에 빠뜨린 장윤기의 차량 감식 영상과 성인 용품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지휘선에 있던 광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관은 모두 4명. 광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장윤기의 혐의 결정 과정에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공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적극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사건을 광수대가 아닌 광산서에 배당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만약 검찰에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와 보안책 등을 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논의합니다. 당 일각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 을박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필요성을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 검사 출신 등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의 한계와 검찰의 보안 수사권 필요성을 짚고 기존 형사사법 체계 개선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중앙선관위원을 포함해서 증인 90여 명을 불러 1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선관위 국조특위는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고 선거 부실 관리 의혹과 투표용지 인쇄비 꼼수 전형 문제 등에 대해서 고강도 검증을 이어간다는 예정입니다. 여야는 앞서 청문회에 전현직 중앙선관위원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태훈 검경합동수사본부장 등 모두 9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볼 서울신문 기사는 어제 기습 휴업을 발표한 홈플러스 이야기입니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로 가보겠습니다. 입구가 카트로 막혀 있죠. 홈플러스는 어제 오전 개장 직전에 67개 전 점포의 임시 휴업을 발표했습니다. 고객과 직원, 입점 업체들 모두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더 이상 매장을 정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직원들이 출근하고 영업을 준비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퇴근 지시를 받았다면서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사측이 지난 주말만 해도 반값 할인 행사를 열어놓고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전 통보를 못 받아 당황스러운 건 입점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원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지만 이미 매출은 뚝 떨어져서 사면 초가인 상황입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에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파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기사는 올해로 시행 7년째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다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 때 성립됩니다. 지난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약 16,400건,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업무 지시나 감정 다툼까지 이른바 기분 상해죄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회의 자료 수정에 이 정도의 지시에도 내 감정이 상했다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신고 건수 중에 개선 지도나 과태료 부과, 검찰 송치 등으로 이어진 건 전체 8.2%에 불과합니다. 노동청 인력은 부족한데 신고는 급증했고요. 정작 심층 조사해야 할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어려운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개별 노동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억 원 이하 서울 아파트가 1년 새 19만 채가 줄었다는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관악과 성북 등 일부 자치구에선 키 맞추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핵심은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묶는 거였죠. 11호 대책에선 주택 가격대별로 주담대를 차등 적용했습니다. 6.27 대책 당시 15억 이하 서울 아파트 비중은 68.8%였는데요. 최근엔 59.7%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년 새 거의 2억 원이 올랐습니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 구간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신축 공급은 부족한데 전월세까지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덜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수 수요가 이어지는 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부동산을 펼 때마다 한숨만 푹푹 쉬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여론을 듣는 토론회가 오늘 처음 열리는데요. 어떤 이야기와 정책이 나올지 지켜보시죠. 끝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노인정, 미국 상원의 고령화 리스크를 다룬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돌연사한 71세 린지 그레이엄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의원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공화당의 최장기 상원 1인자였던 미치 매코널 의원은 84세인데요. 지난달부터 입원 중입니다. 좌파의 아이콘 버니 샌더스 의원은 85세, 승계 서열 3위인 척 그레슬리 의원은 무려 92세입니다. 정치인 고령화는 미국에서 줄곧 논란거리였습니다. 일단 미국 법에 건강 상태 공개 의무나 직무 수행 기준이 없습니다. 혼수 상태나 뇌졸중에도 의원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 대중의 현실과 괴리된 채 수십 년간 직업 정치인으로 지내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요. 75세가 되면 워싱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미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고령화에 따른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죠.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인지력 논란에 내내 시달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시점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7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대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신설해서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이렇게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영 원칙, 그리고 재정의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화두로 꺼내든 건 반도체발 추가 세수였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예상보다 더 거칠 세금을 소중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발판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청년과 지방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만약 경제 상황이 바뀌어 세수 결손이나 추경이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또한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기금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인데 일각에선 100조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 사상 최대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이야말로 현 정부가 편성부터 오롯이 그려낼 첫 예산이라며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 지출이 성장과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청년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진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에 해상 봉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향이 있었습니까? 네, 이게 이란과의 갈등이 좀 장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또 그 이란이 이제 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이 좀 갈등이 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사실은 이 이란이 부과하겠다는 것 때문에 개입을 했는데 네. 또 트럼프가 이거를 이제 통제를 하면 미국이 통제를 하면서 또 20%의 어떤 화물의 가치의 20%의 비율로 비용을 받겠다라고 네. 또 소셜 그 미디어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달만 해도 마크 루비오 장관이 국제 수로에서 어떤 국가도 뭐 통행료든 수수료든 부과할 수 없다라는 어떤 국제 법규상의 어떤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거와 반하게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부과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특유의 어떤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 내막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 갈등에 있어서 미국이 개입하는데 상당한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것으로 이제 비춰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투자 심리 위축됐고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했는데 특히 반도체주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국제 무역 상에서 핵심적인 어떤 산업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원자재 성격인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런 이제 비용 무역상에서의 어떤 비용 증가를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 때문에 아마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도 다시 폭등했는데 이거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이제 전쟁 초기만 해도 국제 유가가 뭐 110달러를 넘어서 120달러, 뭐 심지어는 뭐 전쟁이 확전이 돼서 장기화되면 150달러라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직은 이제 90달러가 아닌 수준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전일 대비로는 예.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상황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 어제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2달 만에 7,000선이 붕괴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주식 시장을 제가 한참 봤을 때 이렇게 변동성이 그 장기간 동안 컸던 예. 적이 있나? 거의 뭐 그 한동안 이제 핫했던 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보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심지어는 이제 그 어떤 인지적인 어떤 괴리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어떤 장기적인 전망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네. 이제 뭐 AI 혁신으로 인한 어떤 구조 변화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이전 사이클과는 다르게 계속 확대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이제 SK 최태원 회장도 며칠 전에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 이제 장기적인 어떤 긍정적인 전망 가운데서도 지금 한두 달 정도 됐죠. 한 두 달 네.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급락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 이제 전망과 어떤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에 좀 괴리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럼 왜 그런가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사실 얼마 전까지는 근호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 뭐 등의 이유로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왔었는데 네. 요 며칠간을 보면은 좀 과하게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정이라고 치기에는. 예, 단순한 뭐 이 조정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거를 진폭시키는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 같다. 일정 부분은 뭐 레버리지 ETF와 같은 그런 금융 상품들이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교수님 보시기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폭에 크게 영향 많이 미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게 레버리지 ETF가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금융시장이 파이가 커지고 좀 성숙화되면서 다양한 뭐 파생 상품 이런 ETF 것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고 사실 미국의 주식 시장을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운용사들이 이미 이제 그 상품들을 출시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의 주식 시장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질 않다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
투자 기관들의 비중이 꽤 크고요. 예. 국내 금융기관의 좀 안정적인 자금의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장기 투자를 위한 어떤 안정적인 자금이 작다 보니까 뭔가 변동성이 커졌을 때 그런 위험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은 상태인 거죠. 예. 이런 거를 이제 소위 뭐 천수답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고요. 심지어는 이제 시점도 조금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됐습니다. 한참 이제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와중에 언젠가는 한 번쯤은 조정돼서 이제 예. 하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고점에서 이게 출시가 되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은 뭐 그런 상황 모르고 이제 뒤늦게. 그죠, 뒤늦게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드니까 이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더 커지는 그런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었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금융당국에서 이런 그 상황 자체를 좀 전망을 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걸 좀 막았어야 됐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한다고는 합니다. 지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금융위원장님이신가, 금감원장님이신가, 그 한 달 전에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할 걸 뭐 이런 이제 후회를 이찬진 하시는 금감원장. 예,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좀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시점도 안 좋았고 우리나라 그 금융시장 특유의 어떤 이 천수답 구조 하에서 이거가 과연 올바랐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적절하지 못했다. 좀 더 준비가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뭐 보완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금 내놓은 방안들 또는 여러 민간 이제 운영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게 결국 그냥 진동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2배 추종이 아닌 예. 1.5배 추종인 거죠. 1.5배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레버리지 특성상 이제 음의 복리 효과라고 그래서 변동폭이 커지면 이 누적적인 음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어떤 계좌상에서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일일 그 배율만큼의 어떤 이거를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3시 20분에서 3시 반 장 마감 예. 시간에 자동 추격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그 지수가 올랐다고 하면 무조건 더 사서 배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하루 종일 떨어졌으면 그 시간에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매 때문에 올랐으면 더 비싼 가격에 사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요. 떨어지면은 더 낮은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그거 자체가 이 시장 전체의 어떤 변동성을 키우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누군가 흡수해 줘야 되는데 그 흡수할 수 있는 기관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2배율에서 이제 1.5배율로 줄이면 그런 추격 매매 자체의 규모가 작아지니까 변동폭이 작아질 수 있는 효과는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처방들이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거 충격을 개인들이 많이 흡수하고 있고 또 비투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어제까지의 코스피 시장 변동폭 보면 상당히 컸잖아요. 그래서 이 대응책을 빨리 내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시점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일단 그런 이제 보완책들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 이제 빠르게 도입을 해서 변동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만들어 놓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을 이제 매매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이라는 거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보완책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진입 장벽 자체를 높여서 이 예탁 입금이 이제 1,000만 원 이상으로만 돼 있는데 이거를 뭐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좀 더 큰 자본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진입 장벽들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투기적인 성향을 어떻게 해서든 좀 금융 교육을 통해서 조금은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이거 조정이라고 하기엔 좀 과하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거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라는 시각들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이제 바닥일 것이다라는 시각들도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지난번 계속 나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반도체 산업의 이 특별한 호황, 구조 변화에 따른 호황으로 갈 것이냐, 또는 기존 사이클처럼 다시 조정이 돼서 다운 사이클로 갈 것이냐의 이 논쟁은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계속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논쟁이고, 그때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뭔가 조정론에 대한 이 뉴스들이 나오면서 또 하락을 시킬 거고, 너무 또 과도하게 떨어지면 이건 아닌 것 같다.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할 거다라는 이 논리가 힘을 받으면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 논쟁 자체가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폭을 키우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에 주식창 열기가 좀 무섭다는 분들 많거든요.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거를 제가 알면 저도 그냥 조용히 투자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레버리지 투자 또는 미수금 활용해서 투자하는 거를 좀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 대부분의 자신만의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중해야 될 본인들만의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레버리지를 한다거나 미수를 당겨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의 영역입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면 하루에도 이거를 사고팔고를 정말 세밀하게 해야 될 텐데 대부분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결국은 뭔가 사놓고 묻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지수에 연동돼 있는 안정적인 그런 ETF라든지 아니면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대형주들,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없이 그냥 현물 시장에서 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사실상 결정될 것 같은데 일단 노사가 제시한 금액 격차가 690원 정도 됩니다. 노사 각각 얼마씩 제시하고 있습니까? 노동계에서는 이 상당히 높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원래는 이제 16.3%까지도 인상시켜야 된다 이런 거를 처음에 제시를 했었고요. 경영계는 0% 동결이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점차 이제 좁아지고는 있고요. 지금 경영계에서는 2% 정도까지가 이제 협상 수준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략 한 2% 중반대에서 이제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 지난 이제 몇 년간 그 최저임금의 이 협상 수준을 보면 사실 2018년 때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에는 1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 7,530원이었는데 한 해 동안 16.4%를 올려서 그 다음 해에 8,350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간은 10% 이상씩 인상을 하다가 2020년 코로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9%, 1.5%대로 내려왔다가 2022년, 23년에는 다시 5% 이상의 인상을 시켰고요. 24년부터 지금까지는 또 2%에서 1%대로 연평균 인상을 시킨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상을 하면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용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학계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학자가 쓴 논문에 따르면 아무런 고용 위축은 없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어떤 다른 이제 학자들이 살펴본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즉 산업별로 보고 또는 이제 경력자 아니면 그런 신규 이제 진입자에 따라서는 고용 위축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과 청년층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고용 위축을 가져온다는
학계의 어떤 다양한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 자체가 노동계라고 지금 대변되는 그쪽의 인상을 이제 주장하는 이 그룹이 과연 이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학술적으로는 분명히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런 계층의 고용 위축을 타격을 주는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영계에서는 2% 오른 1,530원을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8.7% 오른 11,220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사실상 결정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민 세관 단속국 IC 요원이 이민자를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하는 가운데 일주일 새 두 번째 총격 사건이 발생하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주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방향을 잃은 듯 천천히 원을 그리자 조끼를 입은 남성이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합니다. 잠시 뒤 촬영된 영상에서는 도로에 누운 남성 주변에서 응급처치가 이뤄집니다. 현재 시간 13일 미 북동부 메인주 비디퍼드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과 대치하던 남성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추방 대상이던 남성이 차량을 무기처럼 사용해 위협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ICE 요원이 총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e was in a vehicle, pulled out in the vehicle, and the term the secretary used was weaponize the vehicle. He was shot by an ICE agent. 메인주의 이민자 단체들은 숨진 남성이 26살 콜롬비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던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당시 ICE 요원들은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흰색 SUV 차량이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최소 4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총격 발생 수시간 만에 도심 곳곳에 모인 시민들은 우리를 죽이지 말라며 ICE를 규탄했습니다. I'm disgusted. This is horrible. I mean,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are literally being gunned down in the street for doing nothing, for the color of their skin.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ICE 요원이 멕시코 출신 남성을 사살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규모 추방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상황에서 잇따른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ICE의 과잉 단속 논란이 올해 초에 이어 다시 확산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유럽에서 지난달 예년에 비해서 10,000명이 넘게 초과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무더위가 영향을 준 걸로 보이는데요.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이른 무더위를 겪은 영국. 영국 기상청 등의 공동 연구 결과 이 기간 폭염 관련 인명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Our modelling shows that an estimated 2,700 people will have died as a result of the heat that we experienced during the two heat waves in May and June. And about 40% of those are attributable to the extra heat that we've generated because of human-caused climate change. 유럽 전체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6월 유럽 27개국에서 숨진 사람이 예년 같은 기간보다 10,000명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원하는 사망률 모니터링 기구 유로모모 측은 이런 초과 사망률은 폭염 외에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폭염 장기화로 유럽에서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nd we expect that because we still haven't started reducing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n the atmosphere. And until we do, then we have our foot on the accelerator pedal of global warming. 메마른 숲에서 산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 퐁텐블로 숲 대형 산불을 끄기 위해 소방관 400여 명이 투입됐고 소방 비행기는 인근 센강 물까지 퍼올려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불로 10여 명이 숨진 스페인 베다 지역에서는 10명 넘는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olaborando con el incendio, pero yo personalmente no recibí ningún aviso, simplemente por todo lo que yo veía y mi intuición de tener que salir del pueblo, pues eso fue lo que nos salvó la vida. 극한의 무더위가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산으로 바다로 떠나던 여름 휴가가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아침에도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요. 오늘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근길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지방에서 시작돼 오후부터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이번 비는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27.2도, 강릉 29.9도를 보이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벌써 3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습도가 높아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비구름이 늦게 닿는 영남 지방은 대구가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후에 그친 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모레부터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와 함께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14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